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미해결된 슬픔과 트라우마,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의 내면과 그 치유 과정입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심리학 전문서적 발췌본인데 특히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미해결형, 영어로는 unresolved 상태라고 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힘든 사건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이 어떻게 개인 안에서 뭐랄까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로 남아서 계속 현재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걸 안전한 관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런 좀 깊이 있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 미해결된 상처를 가진 분들이 겪는 그 내면의 복잡함, 그리고 또 치유를 향한 여정이 어떤 모습일지 좀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 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한번 그 핵심을 들여다보죠. 우선 미해결이라는 상태에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성인 애착연접, AAI라고 하던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정 반응 패턴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단순히 힘든 일을 겪었다. 이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하고 있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일을 겪었냐 그 사건 자체보다도요. 그 사건, 특히 이제 충격적인 외상이나 깊은 상실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말의 혼란스러움이에요. 혼란스러우며. 네. 예를 들면 과거에 끔찍했던 순간을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웃는다거나 시간 순서가 막 뒤죽박죽된다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마치 과거의 경험이 현재 대화 속으로 불쑥불쑥 끼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종종 경계선 성격 장애나 PTSD 진단 받으신 분들한테서 이 미해결 애착 패턴이 같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기억력이 안 좋다거나 말을 좀 조리 없게 한다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네, 그렇죠. 과거 경험이 말 그대로 현재로 확 휘어잡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게 꼭 전쟁이나 큰 재난 같은 우리가 흔히 대문자 T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거대한 사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겉보기엔 덜 극적일 수 있지만 부모한테 계속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거나 방임됐다거나 이런 반복되고 누적된 관계 속 상처, 소문자 T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것과도 관련이 깊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흔할 수도 있죠.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학대나 방임,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자살 같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애도되지 못하고 삶의 이야기 속에 통합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아, 중요한 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과거 일로 딱 마무리가 안 되고 마치 얼어붙은 현재처럼 생생하게 남아서 계속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슬픔을 제대로 느낄 시간조차 없었을 수도 있고요. 자료에 나온 사례가 정말 강렬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걸 목격한 여성분 이야기요. 상담 초반에는 그 기억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그날의 끔찍한 광경이랑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쏟아져 나왔자고. 이게 딱 말씀하신 과거가 현재를 덮쳐버리는 미해결 상태 아주 극단적인 예시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례가 미해결 트라우마가 어떻게 기억 자체를 막 조각내버리는지를 잘 보여주죠.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내 기분은 어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서술적 기억,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죠. 네. 그런 형태로 저장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그 충격적인 경험과 연결된 아주 강렬한 신체 감각, 예를 들어 가슴이 막 두근거리거나 숨쉬기 힘들거나 아니면 터질 것 같은 감정들, 공포나 분노나 수치심 같은 거요. 아, 몸으로 기억하는군요. 그렇죠. 또는 특정 상황에서 반복되는 어떤 행동 패턴, 막 피하거나 얼어붙거나 하는 이런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의 암묵적 기억으로 몸이랑 마음에 그냥 확 새겨지는 거죠. 와. 그럼 머리로는 기억을 못해도 몸이나 감정은 그 상처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자꾸 비슷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게 사실은 과거의 그 이야기되지 못한 상처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많은 경우 당사자조차도 자기 어려움이 과거 경험이랑 연결돼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여기서 이제 헬이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헬이요? 그건 뭔가 견딜 수 없는 현실이나 감정에서 자기를 딱 분리시키는 거. 약간 정신적인 도피 같은 건가요? 자료에서도 분열이나 원시적 해리 이런 비슷한 개념들도 나오던데요. 네, 기본 개념은 비슷합니다. 엄청난 공포나 고통 앞에서 특히 물리적으로 도망갈 데가 없을 때 마음이 스스로를 좀 보호하려고 쓰는 최후의 수단 같은 거예요. 도망칠 곳이 없을 때의 도피라는 표현이 그 본질을 잘 보여주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통합적인 감각,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일관된 인식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인식이 깨진다. 네, 정신과 의사 설리반의 개념을 빌리자면 받아들이기 너무 고통스러운 자기 경험이나 감정을 나쁜 나라고 여기거나 심지어는 그건 내가 아니야 라면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학대 경험이랑 관련된 아주 깊은 수치심이나 분노 같은 걸 그런 끔찍한 감정을 느끼는 건 진짜 내가 아니야 이렇게 느껴버리는 식으로요. 와, 그렇게 내면이 조각나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상태라면 정말 너무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한테 심리치료는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치료자와의 관계 자체가 핵심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사실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과거 관계에서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새로운 관계, 특히 치료사랑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엄청난 도전이고 또 두려움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치료의 핵심이면서 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해결 트라우마 치료의 첫 번째 목표는 좀 역설적이지만 관계 맺기 자체가 아니라 안전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안전하며? 네. 과거의 그 예측 불가능하고 상처 줬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일관되고 공감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치료자가 제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 역할이에요. 아, 안전기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환자가 막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일 때 기댈 수 있고 또 세상을 탐색하다가 지치면 돌아와 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항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거죠. 프로이트가 심리치료를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불렀던 이유 중 하나도 아마 이런 깊은 수준의 관계 맺음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역동을 다루는 어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안전기지. 과거에 경험 못했던 그 안정적인 관계를 치료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이게 환자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내면의 일부, 예를 들어 나는 끔찍하게 나빠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치료자한테 던져서 치료자가 마치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는 상당히 복잡한 개념 같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좀 쉽게 말하면 환자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자기 인식 있잖아요. 나는 결함투성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같은 거요. 네. 이걸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치료자한테 휙 던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치료자는 실제로 그 환자를 대하면서 이유 없이 막 비판적인 감정이 들거나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아, 치료자가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치료자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만약 치료자가 이 묘묘한 과정에 말려들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해버리면 환자는 역시 나는 문제가 많아, 치료자조차 나를 이렇게 대하잖아 하면서 과거 상처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치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치료자는 그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투사된 내용을 피하거나 맞받아치지 않고 일단 잘 받아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걸 담아내기라고 하거든요. 담아내기.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저한테서 느끼는 그 비난하는 듯한 시선이 혹시 과거에 당신이 경험했던 누군가의 시선과 좀 닮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이렇게 치료자가 환자의 그 고통스러운 내면 세계를 비난 없이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환자는 비로소 자기가 외면하고 분리시켰던 자기 일부를 안전하게 다시 만나고 통합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과정은 치료자한테도 엄청난 정서적 소모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일이죠.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 그러니까 환자가 과거 관계 패턴을 치료자에게 반복하는 현상과 여기에 대한 치료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는 게 치료의 핵심 기술이 됩니다. 이야, 정말 섬세하고 깊은 작업이네요. 자료에 소개된 K씨라는 남성 사례를 보면 이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하게 폭발하는 아버지랑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면서 어린 나이에도 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 결과 성인이 돼서는 누군가에게 도움받거나 의지하는 걸 극도로 피하는 역이존성을 보였다고요. 네, K씨는 애착 대상, 즉 부모가 동시에 공포의 원천이었던 소위 조직화되지 않은 애착 환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내면에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랑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위험해지거나 약해진다는 아주 뿌리 깊은 두려움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아, 양가 감정이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 극심한 양가 감정을 K씨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치료 관계 안에서 충분히 표현하고 탐색하도록 돕는 거였어요. 그의 그 취약함이나 의존 욕구를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필요로 다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K씨가 자살 충동이나 약물 남용 같은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치료자가 보여준 반응이었어요. 네. 그의 그 절망적인 고통에는 깊이 공감하고 함께 머물러주면서도 상담 시간 약속이나 연락 규칙 같은 치료의 기본적인 틀은 아주 단호하게 지켰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경험 속에서 K씨가 처음으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눈물을 쏟아냈고 이게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고요. 맞아요. 바로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K씨가 막 무너져 내릴 때 그를 붙잡아 준 건 섣부른 조언이나 해결책 제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그 표현되지 못한 깊은 고통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recognition, 그 절망감에 깊이 공감해주는 치료자의 존재 그 자체였죠. 존재 자체. 네. 동시에 치료자가 감정적으로 같이 막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지켜주는 그 치료적인 구조는 역설적으로 K씨에게 이 관계는 안전하구나.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텨주겠구나 하는 깊은 무의식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기지로서의 치료 관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안전한 관계라는 단단한 땅이 마련되면 그 위에서 비로소 흩어진 경험의 조각들을 맞춰 나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다음 단계로 이 파편화된 트라우마 경험들을 말로 표현하고 이야기로 엮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네요. 네, 맞아요.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트라우마는 종종 명확한 언어적 기억보다는 파편화된 감각, 정서, 행동 패턴, 즉 암묵적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네. 치유의 중요한 과정은 이것들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와 같이 일관성 있는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로 만드는 거군요. 네, 암묵적 기억을 명시적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죠. 베트남 참전 용사 아르만도 사례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길에서 자동차 배기음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지금 자기가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극심한 공포와 함께 과거 전투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네,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건 과거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 표시를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간 표시요. 네, 이 소리는 지금 여기 거리의 자동차 소리지 과거 베트남 정글의 포성이 아니다. 그 끔찍한 일은 과거에 일어났고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인식하도록 돕는 거죠. 심리학자 데니얼 스턴은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로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걸 넘어서서 기억을 새롭게 편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행위라고 봤습니다. 와, 기억을 재구성한다.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정신화랑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이 통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마음을 잘 이해하고 현재에 집중해라 이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감정 조절하고 자기 이해를 돕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예요. 정신화는 좀 쉽게 말하면 마음 읽기 능력인데요. 마음 읽기요? 네. 내 행동이나 감정 뒤에 숨어있는 내 생각, 감정, 욕구, 의도를 파악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 상태를 헤아리는 능력이에요. 미해결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은 종종 자기 감정이나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또 타인의 의도를 오해하기 쉽거든요. 아, 정신화 능력이 향상되면 이런 혼란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음 책임은 현재 순간의 경험, 생각, 감정, 몸의 감각, 주변 환경을 편단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에요. 알아차리는 거요? 네, 압도적인 감정이나 과거 기억이 확 밀려올 때 거기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네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이 두 가지 능력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고 파편화된 내면 경험들을 안전하게 바라보고 통합해 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미해결된 트라우마와 상실이라는 어쩌면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실처럼 현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로 인해 파편화된 내면을 경험하는 분들의 고통, 그리고 그 치유 과정에서 안전한 관계와 자기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심리치료를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특히 어린 시절의 관계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현재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성찰해볼 기회를 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무리 깊고 오래된 상처라 할지라도 적절한 도움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지나갔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반복되는 어떤 감정적인 패턴이나 관계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이 아직 이야기되지 못한 내면의 어떤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조각들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